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1930년대 표준어 담론과 중앙어의 탄생이라는 주제입니다. 표준어에 대한 규정이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당시의 언어 상황 그리고 특히 문학에서 이 표준어 담론이 어떤 내용을 흘러갔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써 있는 중앙어라고 하는 단어가 혹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쓴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썼던 표현입니다. 중앙어라는 표현. 이 표현 속에 어떠한 패러다임이 숨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표준어 문학과 방언 문학의 위계라고 붙였는데 문학에서의 표준어 사용 문제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사투리로 그러니까 대화체를 제외하고 평범한 서술체를 사투리로 쓴 문학 작품은 아마 못 보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문학적인 장치로 쓰이는 대화나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서술체 자체가 사투리로 된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표준어 문학, 방언 문학이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변별해서 써놨는데 문학에 있어서의 표준어 사용과 방언 사용이 이 당시에 문인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지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표준어가 이 시기에 바로 제도적으로 공인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겠죠. 제도적으로 공인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살짝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까지 1930년대 이전까지는 언어의 측면에서 표준이라고 하는 규범 체계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표준이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전까지는 표준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 1930년대에 표준어 규정이 생김으로써 비로소 표준이 생겼고 표준이 생김으로써 비표준도 같이 생겨났다는 뜻이겠죠. 표준과 비표준은 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태어나는 거죠. 표준이 생긴다. 나머지는 비표준이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언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 알 법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1907년에 일본어를 학교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1911년에는 이제 일본어가 외국어가 아닌 나라말 국어로 격상이 되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나라의 공식 언어가 일본어가 되고 조선어는 보조적인 언어가 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느 날 한꺼번에 갑자기 언어가 내 모국어가 내가 원래 태어나서 자라면서 쭉 써왔던 언어가 아니라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192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나란말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모국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있지만 그 부모 세대,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중언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써왔던 언어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라고 하는 언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고 일상적으로 내가 써왔던 언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언어 상황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함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더 나아가서 1930년대에 이르면 국어 상용 운동, 그러니까 말은 나란말, 이때의 국어는 일본어니까 일본어를 상용, 항상,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운동인데
이걸 또 말을 바꿔보면 이제 언어적인 탄압이 되는 거죠. 조선어를 공식적인 언어에서 이제 배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야기해 주는 것,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것처럼 일본어와 조선어를 동시에 쓰는 이중 언어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생, 1910년대생 이런 문인들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조선어,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경우에 굉장히 일본어 스타일로 많은 언어 습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띄어쓰기 없이 쭉 쓰는 경우라든지 또 마침표 없이 문장 하나가 막 7줄, 8줄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막 비문도 너무 많고 이런 조사의 사용이 일본어 조사처럼 쓰는데 그냥 한국어로 바꿔놓은 듯한 그러한 언어적인 미숙함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표준이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이중 언어 상황인데 공식 언어는 일본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당시 10년대, 20년대 이때 태어난 문인들의 경우에는 일본어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일본어로 글 쓰는 게 더 잘 쓰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영향들이 1950년대 문학, 더 길게는 60년대 문학까지도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산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뜻이 약간의 표현이 달라져도 크게 전달의 차이가 없어지지만 시의 경우에는 조사의 어떤 잘못된 사용, 잘못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어색한 사용, 일본어처럼 쓰는 것들에 대한 조선어가 미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히려 시적으로 굉장히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언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33년에 조선어학회 주도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즉 우리가 말하는 이제 표준어 규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표준어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어를 표준화하자 그리고 통일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가 관점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선어를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것, 이 작업에 대해서 일제가 굉장히 탄압을 했을 것 같잖아요. 조선어를 표준화하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는 두 번째 거죠. 조선에 대한 통치를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준화 작업이 어느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선어를 표준화하고 또 규범화하자는 것의 첫 번째 이유는 민족주의적인 관점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조선어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지키고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지만 이것도 향토 담론이 두 가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 조선어에 대한 표준화도 역시 통치 효율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오히려 제도적으로 방언에 대한 조사, 조선 민속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더 하기도 했었죠.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존재했다는 거고요. 이 언어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는 문학에서도 큰 과제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 왜 표준화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필요성이 문학계에도 이제 일종의 압박감처럼 다가오게 되죠. 이분은 박영희라고 하는 문인입니다. 박영희. 카프의 초창기, 그러니까 카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면 어머니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박영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영희는 소설가이자 뭐 초창기에는 시도 쓰기도 했는데 소설가이자 그리고 비평가이기도 했고 또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았던 사람인데 여기 보면요.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에 1937년에 표준어와 문학이라고 하는 글을 박영희가 실었어요.
이 표준어와 문학이라고 하는 글은 이 한글 잡지에 보면 여러 개요. 교육계에서의 표준어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표준어 문제를 다루는 어떤 기획의 개념으로 글이 실린 건데, 이 문학에서의 표준어 문제는 이 박영희가 대표로 여기에 필자로 글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자, 현재 조선의 실력 있는 문학자는 어학자가 찾아낸 어휘에 생명을 내포시키는 임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년에 사정된 표준어는 문필가의 붓으로 아름답게, 힘있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쓰여짐으로써 비로소 표준어의 기본을 더욱 굳세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학자가 표준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른 말을 쓰라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문학가들은 어학자가 만든 그 표준어를 문학에다가 잘 씀으로써, 이 잘 쓴다는 것의 잘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름답게 써야 된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써야 된다. 이런 게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또 문법적으로도 명확하고 아름답게 갖다 써야지 이 표준어가 더욱더 탄탄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쓰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미학적 목적이 문학에는 함께 들어있게 되는 거죠. 이 표준어 사용 문제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표준어를 쓰자는 운동이 전개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지난번에 이 동그라미 5개 익숙한 장면이죠. 이 안에 그때는 외계인 얼굴이 있었는데 오늘은 각 지역을 넣습니다. 이 지역들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구분하는 주요 5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하고는 약간 다른데 관서, 관북, 호남, 영남, 기호 이렇게 5개의 지역을 외계인 얼굴 대신에 넣습니다. 자, 중앙이 된다는 것, 주체가 된다는 것이 왜 권력적인 위계관계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지 지난번에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지난번처럼 이 어떤 하나가 중앙이자 표준으로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로 들어온 동그라미는 주체이자 중앙이라고 하는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영향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동그라미들을 보여주냐? 이 기호지방은 어디를 기호지방이라고 했느냐? 지금의 서울, 경기, 즉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방을 기호지방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서울 지방의 말을 표준어로, 즉 기호지방의 말을 표준어로 규정을 함으로써 표준과 비표준이 생기는데, 나머지 이 지역의 언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비표준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표준과 비표준, 이 내용들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저리 써 있죠. 자, 중앙어라고 하는 주체의 권위를 이 기호 지방의 언어가 획득하게 되고, 나머지 지방의 언어들은 타자의 영역으로 밀려났다. 즉 비표준이자 사투리, 방언이라는 타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언어에 있어서의 권력 관계가 형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호 지방의 언어는 중앙어이자 표준어가 되고, 이 나머지 지방의 언어들은 지방어이자 타자의 위치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비표준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 표준어 담론 속에 내재한 권력의 위계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걸 얘기하니까 한 맺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나 봐요. 근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근데 서울에서만 쭉 산 건 아니어서 돌아다녔는데 수도권 서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자, 당연히 이 시대에는 이러한 언어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이러한 담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위계관계가 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봤던 향토 담론에 대한 관심, 이 시대의 전통의 리부트 관점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삼천리 잡지에 향토문화 좌담회라는 것들이 열리게 돼요.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복수로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 향토에 대한 이런 많은 담론들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이 향토문화 좌담회입니다. 이 향토문화 좌담회는 한반도의 각 지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관서편을 한번 싣고 기호편 한번 싣고 영남 영동편 싣고 관북 만주편 이렇게 나눠서 지상 좌담회를 실었어요. 여기에. 근데 관서편에는 저기 김어 우리가 알만한 사람 백철, 이광수, 주요한 이런 사람들이 관서편. 그러니까 그 출신 지역별로 이걸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 좌담회 참석자들을. 그다음에 기호 서울 수도권 쪽은 박영희, 박팔양, 또 최만식, 유진호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아느나 말만할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어있고 또 여기 영남 영동편 관죽 만주편 보면 당시에 정말 내노라하는 문인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김기림도 있고요. 김광섭도 있고 이용학도 있고 이현구, 최정희, 한설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그러니까 숫자로만 봐도 관죽 만주편이 더 많죠. 기호편에서 아까 당시에 기호 지방이 충청도 일부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을 이 각각의 편에 해당되는 문인들에게 던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들을 던졌는데 해당 지역 작품들의 특징은 이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컬리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컬리티가 뭐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 두 번째 당신이 소년 시절에 겪었던 로맨스는 뭐가 있느냐 이런 가십성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세 번째 노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잡지니까 문예만 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잡지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가십성 이야기들이 실렸겠죠.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첫 번째 질문, 해당 지역 작품의 특징이 뭐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김옥 선생님은 평북, 평안북도 곽산 출신인데요. 사투리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1번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해당 지역 작품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방언, 사투리, 표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지 않고 내용, 답변들만 보면 마치 사투리를 쓰는 것을, 그러니까 문학의 사투리를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처럼 여겨질 만큼 주된 쟁점이 사투리와 표준어의 사용에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의 경우에는 나는 문학의 사투리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쓰려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최만식 선생님은 전북 군산 출신인데 어느 지방의 방언이건 대화 말고 지문에까지 방언을 쓰는 것은 나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최만식의 경우에는 사투리 쓰는 것이나 자기가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약간 컴플렉스로 인식하고 있었던 흔적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긴 평안남도 평양 출신의 주요한 불러리의 주요한 시인은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평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양을 문화의 도시라고 말하지만 어쩌고 점점점 한 다음에 평양 출신의 문화인이나 예술가는 평양을 무대로 하기보다 경성을 무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듯이 다 지방 출신 작가들인데 지방적인 것을 약간 버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지방을 오히려 추구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입장이 좀 섞여 있었는데 비중을 보자면 지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표준, 경성, 중앙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개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든 거고요. 자,
특히 이 기호편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들이 나타나요. 이 기호편이 이제 수도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안회남, 또 깨졌네. 경성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성, 서울 출신의 안회남은 이 기호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정이 예리하고 섬세하고 말이 표준어라 정확하고 문법 한 군데 틀림없이 문장 전체가 수리 정연하고 개성적이다. 뭐가? 여기 주어가 빠졌잖아요. 기호지방, 즉 경성 중심의 문학 특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감정도 섬세하고 정확하고 틀림도 없고 수리 정연하고 개성적이다. 그러니 조선 문학이 형식상의 완전 미를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이것, 기호지방 표준어가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호지방의 언어를 토대로 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확하다는 말을 쓰게 돼요.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표준어라 정확하다. 즉 비표준어는 정확하지 않은 언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인식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파량, 지난번에 우리 시 봤었죠. 이 박파량은 이제 경기 수원 출신, 화성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 분명히 문학작품의 특징을 물어봤는데 언어를 얘기해요. 표준어는 역시 경성말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표준어를 두고 어느 지방의 언어를 표준어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 거기에서 당연히 역시라는 것은 당연히라는 뜻인데 역시 경성말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본 예를 듭니다. 예를 들면 동경말이 표준어가 되고 이 관서는 일본의 관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관서 지방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과 같이 지방어는 지방어로서의 문예작품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정취를 돕는 일일 줄 압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언어는 지방어를 쓰면 그 작품, 그 지방 작품의 특징이 문학작품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 지방의 정서가 더 잘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표준어는 역시 경성말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호편에 다른 사람들도 정인택, 경성 출신의 정인택도 표준어야 물론 서울말이 기준이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성 출신 역시 유진호도 경성말이 표준어이면 새삼스럽게 논의할 성질의 문제도 아닐 거다. 지방어에서도 무엇을 이 경성말을 표준어로 채택해서 아무쪼록 조선말을 다채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경성 중심의 기호지방의 그 문인들이 당연히 표준어는 경성말로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러한 표현에서도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우월의식이 뒷받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읽기에 여러분 그렇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학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느냐, 지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일종의 지역적 헤게모니 문제와 결부되는 면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시의 문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느꼈는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김남천, 임화의 절친 김남천, 평남 성천 출신인데요. 이 김남천은 약간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1939년인데 이 표준어에 대한 규정이 33년에 제정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39년에도 역시나 이것에 대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언어의 정비 시기에 있어서 좋은 말을 지방어에서 문학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편파한 경성 중심적 지방주의도 찬성하기 곤란하거니와 문학자가 어학자의 뒷밑을 씻어줘야 할 어떠한 자기 평화가 있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개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 말은 자, 좋은 말이 있으면 지방어라도 문학어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해요. 지방어에도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문학어에 사용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을 이 김남천은 뭐라고 규정을 하게 되냐면 편파한 경성 중심적 지방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편파다. 이건 경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자가 어학자의 뒷밑을 씻어줘야 할 자기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박영희가 초창기에 어떤 주장을 했냐면 어학자가 잘 만들어 놓은 표준어를 문학자가 가져다가 아름답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것을 김남천은 누가 정했냐는 거죠. 이 표준어 누가 정했냐. 왜 어학자가 정했다고 해서 우리 문학자가 그것을 갖다가 쓰면서 왜 자기 폄하 하느냐. 이것을 뒷밑을 씻어준다. 이런 모욕적인 그 행위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왜 그래야 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1940년대잖아요. 이러한 붕괴는 사실은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쓰는 이 사투리, 방언 이런 것에 대한 순화를 자기도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보면 평안도 출신이라서 사투리가 많이 섞여든 내 문장을 이 기회에 다소 순화시켜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지방 출신이고 지방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경성 중심적인 표준어가 규정됐고 그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문학에 있어서 그러니 나도 그것을 따라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도 있고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여러분들도 싹 바꿔서 사투리 버리고 서울말 쓸 수 있잖아요. 혹시 이제 지방 출신이어도 지금 그게 왔다 갔다 자유롭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납니다. 자, 김남천이 여기 보면 1946년 해방 후죠. 해방 후에 쓴 글을 보면요. 이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39년에 아까 그런 식으로 불만을 얘기했고 이 몇 년 후에 한 7년 정도 지난 후에 자, 이제 사투리가 주는 독특한 맛에 침을 삼키며 무릎을 치는 일도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박태원의 서울 아랫대 말, 그러니까 서울 남부 지역의 말 이것도 지방 언어 중에 하나잖아요. 서울말도. 이것을 보니까 이 서울 아래 요새 유튜브에 보면 서울 사투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또 채만식이 쓰는 전라도 사투리 또는 완전히 표준어로 돼 있어도 어딘가 강원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태준의 문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김남천이 느끼기에 일종의 사투리 편애자가 되는 수도 없지 않았던 거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되게 좋다. 정감 간다. 미학적으로 가치를 가진다. 이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구분을 하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김남천은 어느 정도 문학 작품에서 사투리가 가지는 미학성을 발견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투리 컴플렉스를 어느 정도는 좀 극복하게 되는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여기 김효식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본명입니다. 김남천의 본명. 근데 이 시대의 문인들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 어딘가 앉아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김남천인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김남천 사진 볼 때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한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방언 사용이 문학에 있어서요. 방언 사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자의적인 혹은 상황적인 압력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양상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방향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표준화되고 또 잘 써야 되니까 문학에서도 사투리 대신 표준어를 써야 된다. 이런 방향성은 있는데 어떻게? 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학계에서의 표준어 사용 문제는 문학에서 이 방언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의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투리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방색을 드러내고자 할 때, 특히 이런 대화체에서 많이 쓰곤 하잖아요. 이러한 경우, 소설에서 그렇게 쓰는 경우는 그 지역의 특색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어떤 창작 방법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당시에도 여겨졌어요. 그런데 시의 경우는 좀 다르죠. 시를 사투리로 쓰는 경우는 직접 발화의 형식을 띠는 경우에 그렇게 쓰는 경우가 일부 있기는 한데 시의 언어는 되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정제되고 함축적인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1930년대 표준어 담론이 특히 시에 있어서는 이 경성 외의 지방 출신의 시인들에게는 되게 더 큰 소설보다는 좀 더 다른 측면의 압박으로 작용했었을 것 같아요. 짐작하기에도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석 씨 여러분 알고 있는 시 있나요? 김광섭이 이 함경북도 경성 출신이라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김광섭의 경우에는 문학에서 의도적으로 이 방언을 소거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이 황토문화 자담회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면요. 문학이란 언어의 따님 같은 차림을 차려야 하는 것이다. 먼저 그렇게 규정을 해요. 언어의 따님,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여리게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욕망이 드러나죠. 그런데 함경도 말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투쟁하는 말다. 또 사고팔고 하는데도 이 함경도 말은 싸움하는 것 같고 또 그 사고팔고 하는데도 싸움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싸움할 때는 말이 방망이 같아서 말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는 무슨 부탁을 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글을 쓰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가 거친데도 불구하고 남녀 문인들은 주목할이 많이 난다. 한북 경성 출신의 또 우리 문인들 많이 있어요. 김기림도 한북 경성 출신이었고 그쪽 비슷한 지역에서 많은 문인들이 났잖아요. 주목하리만큼 많이 난다. 그렇지만 말은 서울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연은 지방에 있어도 언어는 중앙에 모이고 문학도 거기서 자라는 때문인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지방이라고 하는 특색을 문학의 언어에서는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게 이제 미학적인 이유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김광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쓰는 게 이제 중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중앙에 모이고 문학도. 그래서 이 시기에 달리 중앙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은 지방이라고 하는 주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중앙이라고 하는 표상 이 자체가 지방 출신 문인들에게는 억압적인 뭐에 대한 억압? 표준과 기준과 통일성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언어적인 억압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나타납니다. 자, 실제로 김광섭은 이렇게 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느새 내 정신은 내가 난 곳, 내 지방이라는 것이 빠져버린 것 같다. 나의 시에는 언어의 지방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언을 쓰고자 하는 용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될 수 있는데 이 언어적인 되게 감각이 되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김광섭은.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실제로 실천을 하게 되고 김광섭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적 근대는 이렇게 방언과 지방색을 소거함으로써 경성지향적이고 표준어지향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김기림이 얘기했어요. 김기림도 한북 경성 출신이잖아요. 김광섭처럼. 그래서 김광섭의 시는 북쪽 출신 같지 않게 섬세하고 정려하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같은 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살짝 뒤집어 보면 북쪽 출신은 섬세하고 정려하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쪽 출신인데도 섬세하고 정려한 언어, 즉 경성말, 표준어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은선을 그리며 라고 하는 김광섭의 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면요. 그냥 딱 봐도 지방색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이건 지방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의식, 특히 시적 언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시 작품인데 자, 뒤뜰한 넝쿨은 여름 아침을 자랑하고 그늘에 선 코스모스는 해를 보고 반기는데 화분에 핀 백합꽃은 고개를 들고 아침마다 물 주는 사람을 쳐다본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 뒤뜰 안 넝쿨이 있고 화분에 핀 백합꽃이 있죠. 서로 이제 약간의 공간적인 대비를 이루긴 해요. 그리고 이러한 넝쿨,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는 해를 보는데 이 실내에 있는 백합꽃은 해가 아니라 이제 물 주는 사람을 쳐다보죠. 이러한 것들이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을 보면 외로운 집 방 안에 홀로 누워 눈물의 자취를 찾아 시를 읽으니 옥중에서 절창한 베를렌 후세의 서정의 그림자를 던진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자아가 투영된 거죠. 시 이야기하는 것. 시를 읽는 것이 되게 감상적인 시를 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베를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이 폐쇄적인 공간인 거예요. 당시에. 마지막 연을 보면 인생의 외권에, 그러니까 외곽인 거죠. 인생의 중심부에 있지 않아요. 이 시적 화자는 인생의 외권에, 그러니까 바깥쪽에 기둥을 세운 이 한 공간에서,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자신의 내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아까 김광섭이 얘기했던 언어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왜 바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느끼는가 이게 좀 연결되기도 하죠. 나는 몸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으면서 달팽이처럼 촉각을 내밀고 은선을 그리니 낡은 집 지붕을 넘어서 나는 하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늘로 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폐쇄된 공간, 중심이 아닌 외곽에서 있는 이 사람의 존재성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숭고미를 획득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달팽이처럼 촉각을 내밀고 은선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초월과 숭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행위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 저는 이게 언어적인 심미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광섭이 이 언어적인 섬세성, 정연성 이런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언어의 미학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썼고 이 시에서 보면 그러한 작업이 달팽이가 은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달팽이가 밤에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반짝반짝하게 달팽이 수분이 많으니까 촉촉하니까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달빛이나 뭐 얕은 불빛이 비치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였겠죠. 실제 현상으로 보자면 그러한 작업들이 마치 언어적인 미학성을 획득하기 위한 이런 작업으로 상징되지 않았을까. 이 언어적인 미학성의 추구를 통해서 숭고와 어떤 초월에 도달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바깥에 있는 존재성이 하늘로 올라가는 행위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석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연결해서 언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은선을 그리는 행위는 김광섭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행위고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하고 승보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아까 그 시에 투영되어 있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본다면 아까 은선을 그리며라는 시는 김광섭의 시적 언어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언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함경도 언어가 김광섭에게 맞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보자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봤던 함경도 지역의 사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방언을 소구하고 중앙어, 표준어, 경성말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지향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김기림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김기림의 시는 좀 본 적이 있는데 이 바다의 향수라고 하는 시를 보면 여기 이제 방언에 대한 언급이 들어있어요. 여기 1이라고 돼 있는 부분 날마다 푸른 바다 대신에 꾸겨진 구름을 바라보려 엘리베이터로 5층 꼭대기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꼭대기는 5층. 우리 그 이상의 날개에서도 미쓰비시 그 백화점 옥상은 5층 정도 높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 올라갈 수 있는 근대적인 높이, 가장 근대적인 문명을 상징하는 높이 정도가 5층이었는데 이 엘리베이터로 5층 꼭대기를 올라간다는 건 근대 문명의 정점을 자기가 체험하는 행위하고 같은 거죠. 그것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 여기에 쓰여있는 다양한 외래어들이 있습니다. 파라솔, 엘리베이터, 시멘트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김기림이 많이 사용하던 시어들이었어요. 이 외래어들은. 왜 문명어거든요.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문명어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이 부두의 풍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파라솔을 쓴 깃발 아가씨들, 뭐 부두의 풍경 이런 풍경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보고 있는 풍경이냐면 5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풍경이겠죠.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물결의 지저김이 시끄러웠다 라고 되어 있고요. 까치들이 나와요. 까치들이 모여와서 까치 소리 되게 시끄럽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까치가 되게 많은데 어떨 때는 까치 때문에 깰 때도 있거든요. 이 까치들이 모여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김기림은 그것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아무도 모르는 조국의 옛 방언을 짓거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짓거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아무도 모르는 조국의 옛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 자체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옛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도 김기림에게 있어서는 버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지난번에 봤었죠. 김기림이 우리 그 전통적인 리듬을 뭐라고 했었죠? 망국적인 리듬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과거로 퇴보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여기 아무도 모르는 조국의 옛 방언을 짓거리는 행위는 이러한 근대적으로 뭔가 발전시켜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지향성과 전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오늘도 푸른 바다 대신에 꾸겨진 구름을 바라보려 엘리베이터로 5층 꼭대기를 올라간다. 거기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고향을 떠나 있는 것처럼 서투른 손짓으로 인사를 바꾸고 그러고는 바닷가인 것처럼 소매를 훨씬 걷어 올리고 난간에 기대서서 동그랗게 담배 연기를 뿜어 올린다 라고 써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에서 볼 수 있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간다는 행위는 이 땅에서 가장 멀리 간 거예요. 인공적인 건물로서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고향을 떠나 있는 것처럼 인사를 바꾸는 거예요. 함경도 말이라고 한다면 함경도 말로 인사하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닌 것처럼 서투른 손짓으로 인사를 바꿔요.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 이 언어적인 측면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 당시 상황이 또 지방을 탈피하고 중앙을 지향해야 하는 이러한 압박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것들은 예사롭게 읽히지 않는 거죠. 뭔가를 버려야 된다. 고향을 버려야 되고 옛 언어를 버려야 되고 방언을 버려야 된다는 이런 의식들이 일종의 압박으로 여기도 작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광섭과 김기림의 경우를 보면 지방색과 방언을 두 사람 다 극복하고자 했고 약간의 지향성은 차이가 있기는 하죠. 언어의 미학성을 통한 순금이 추구가 김광섭 시에 나타나는 언어 인식이었다면 김기림 시에 나타나는 바는 문명 추구를 통해서 근대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 미적 근대와 모더니티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언어에 대한 인식, 지방을 극복하고자 했던 욕망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투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러한 측면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모든 담론들은 왜 담론으로 형성될 수 있느냐? 논쟁은 왜 논쟁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 서로 여러 의견들, 반대되는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채만식의 경우 아까 전라북도 군산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연도가 있죠. 49년, 그러니까 해방하고도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참이나 지났는데 표준어 논쟁이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나는 방언을 많이 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방언인 줄 알고 쓰는 것도 있고 모르고 쓰는 것도 있고 표준어로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언을 그대로 쓰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정말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뭐가 사투리고 뭐가 표준어인지 아는 시대에 살지만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표준어고 내가 쓰는 말을 쓰긴 쓰는데 내 말이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야 되겠는데 이 말이 표준어로는 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에 따라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이 방언 쓰기를 정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민망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망하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그렇게 잘 쓰기 때문에 방언 아닌 말이 피해를 당하는 수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아는 거죠. 이 문단에서 채만식은 방언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사투리를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아닌데도 내가 쓰는 말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구체적인 예가 여기 써 있습니다. 작가가 쓴 어휘를 신문이나 이게 여기는 이제 같은 때 쓴 거는 제가 아닌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작가가 쓴 어휘를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자들이 사투리인 줄 알고 엉뚱하게 교정을 해놓아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방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인데 편집자들이 교정을 보면서 또 사투리 썼네 또 하면서 엉뚱한 말로 고쳐버린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어로 바꾸겠다고 같은 단어를 몇 번씩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표준어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몇 번씩 이렇게 뜯어 고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단어라도 더 사전에 넣어라 라고 느낌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표준어냐. 그리고 내 작가가 쓴 거 자꾸 표준어로 고친다고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말을 더 다채롭게 해라.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라고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투리를 문학 작품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밀고 나가는 겁니다. 사투리의 미적 가치들을.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김영랑의 오매 단풍 들건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유명한 시죠. 자, 이 시는 짧아요. 그리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너무나 선명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투리들이 쓰입니다. 오매 단풍 들건네도 사투리지만 여기 단어들 장광이나 골부른 같은 경우 기둘리리 또 지지어서 자지어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들이 사투리인데 이런 것들을 표준어로 싹 바꾼다고 생각해보면 이 정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지금은 어디 뭐 저기 정읍이라든지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 아주 빨갛게 단풍이 물들어 있는 그런 정서가 이걸로 세세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확 우리에게 그 정서가 다가오는데 표준어로 바꾸면 없어지는 정서. 너무 평범한 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오매 단풍 들건네도 표준어로 바꾼다고 어머나 단풍이 들겠구나 이렇게 바꿔버리면 느낌이 확 죽어버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투리의 미학적 가치들을 일부러 이 김영랑의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신인데 일부러 사투리를 사투리를 바꿀 수 없어서 사투리를 쓴 게 아니라 표준어를 못 써서 쓴 게 아니라 이러한 시적인 가치들을 추구한 거죠. 대놓고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효과들이 문학적으로 나타나고요. 박목월의 경우 박목월은 경상북도 출신인데요. 아예 제목이 사투리예요. 사투리. 그래서 이 오라베라고 하는 단어 오빠를 부르는 오라베라고 하는 사투리가 이 사람에게 또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투리의 시적 가치에 대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오라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라베라고 부르면 앞이 칵 막히도록 좋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사투리 오라베라고 하는 사투리가 무엇을 불러일으키게 되냐면 머루처럼 투명한 밤하늘, 오디가 새까만 뽕나무, 울타리 섭해 피는 이슬막꽃 또 이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는데 이거는 나무나 하늘이나 꽃이기보다 내 고장의 사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냥 사투리 그 자체가 이러한 표현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냥 오라베라고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래서 이 경상도 사투리에는 풀 냄새가 나고 이슬 냄새가 나고 황토 흙 타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떤 자기 지방의 사투리를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어를 들었을 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언어, 그 지방의 언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정서이고 감정이고 이 사람이 자라고 성장했던 시간과 공간을 다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사투리의 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전라도 가시네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라도 가시네 얘기를 하면서 왜 사투리가 이 소녀에게 전라도 가시네에게 여기 보면 여기 때 아닌 봄을 불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두어 마디밖에 안 한 전라도 사투리를 함경도 사내가 씀으로써 봄을 불러줄 수 있고 잠깐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전라도 가시네를 다시 읽으면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도 한층 더 깊고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준비한 내용을 했고요. 다행히 시간을 조금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저 좀 해볼게요.
빨리 하고 싶은데 어디 갔죠? 공지사항에 있나? 과제에 있죠, 과제. 과제. 자, 여러분도 지겨워요? 자, 어디 갔어요? 어디쯤 할 차례인가요? 요거 여기까지 했죠? 고개 드는 천사의 희망찬 슬픔까지. 그러면 이 여기 어디로 가나 무엇을 기다리나 서준 왔어요? 네. 시작해주면 돼요. 마이크 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한 시인에서 아스트레인 등으로 시간을 선정한 영어영문학과 서지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시인의 아스트레인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시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시와가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처음 떠올린 시와를 바탕으로 실제로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떠나가는 기차, 대합실에 남은 사람, 그리고 거북이의 밑딱지 모습을 합친 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기차와 사람의 묘사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의 내용에 맞게 기차는 떠나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대합실에 남은 사람은 기차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유의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만 남은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허공을 쳐다보는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만 철로의 모습이 제가 AI에게 요청한 수정 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온 시화가 지금 제출한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철로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거북이 등딱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의도한 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철로가 올곧지 않고 구불구불하고 거북이 등딱지 같기는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은 다소 무질서한 형태가 시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시의 내용에서 기차의 목적지가 희망찬 장소나 소망이 아닌 비애라는 것을 더 잘 암시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구상한 철로의 모습보다 더 시의 내용이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이런 시화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화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AI가 시어들 사이의 관계나 의미보다는 단어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면이 있다고 느껴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철로의 모습을 새롭게 표현하게 되었듯이 시 해석이나 표현에 있어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시를 잘 읽지 않고 읽더라도 깊이 해석해보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시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저만의 해석이나 제시화를 만들려면 시를 깊이 읽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네, 박수 보내주시고, 어, 혹시 이야기하는 도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제 코멘트는 좀 자제하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디 갔나요? 최한비 왔어요? 네, 마이크 넘겨주세요. 동전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금붕어 그림 많이 있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처음에는 그린 그림이 이 금붕어라는 작품을 쓴 그 시대적 상황을 좀 더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그 시를 반복적으로 읽었을 때 계속해서 금붕어의 모습에서 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교로 올 때까지 남들이 하라는 것만 하면서 안 써 있었으나 그럼에도 자유를 꿈꿔왔던 그런 모순적인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그런 걸 좀 그림에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어, 근데 이제 저의 모습을 이제 금붕어에 넣기에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공감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런 금붕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금붕어를 넥타이를 맨 모습을 또 표현하여 현대인처럼 그렸고요. 이 그림은 되게 여러 차례 그 챗GPT랑 대화를 한 결과로 노출된 그림인데 일단은 그 현대인한테 동전을 주는 그 손을 그려넣었고 그 동전이 어항 안에 많이 쌓인 걸 통해서 이 금붕어가 그 어항 안에서 안주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표현하였고요. 그리고 사실 그 처음에는 그 시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항을 실 내에 배치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챗GPT가 미쳐가지고 그 바다 속에 어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 금붕어가 바다로 나가는 것은 알고 보면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항을 바다에 반쯤 잠긴 상태로 그 챗GPT의 그 의견, 시험에서 한번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그 바닷속에 이제 금붕어와 대비되는 자유로운 생명체들을 그려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조금 금붕어와 다르게 생긴 뭐 돌고래라던가 이런 걸 그릴 줄 알았는데 금붕어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역시 금붕어와 비슷한 생물체들도 자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그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 굉장히 어쩌면 나태할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이 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냥 그림으로 보면 직장인의 비애 같아요. 제 자신을 투영하면서 이 월급 받고 넥타이 메고 직장 다니고 이 밖으로 못 나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 네, 자 우리 최한비에게 박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김상용 맞나요? 아 여기 있네요. 예, 저는 오상환 시인의 더 라스트 트레인을 이 작품을 선택해서 시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시화를 선택한 이유는 시에서 나타나는 그 다양한 공간에서의 감정의 연주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우선 시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감정은 비애야라고 후명 표현을 시작하는 그 슬픔의 감정인데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개인적인 기억의 공간인 청춘에서 또 더 큰 단어인 역사 그리고 인류의 그런 내력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회한, 뭐 무력감, 죄의식 등의 다양한 그런 다층적인 감정으로 약간 스펙트럼처럼 분주되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 시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시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좀 우리 모두 비극적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걸 나타내는 비극적 운명론을 조금 제가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서 드러난 카인에 대한 그런 불평상면, 공감과 우연의 슬픔으로 가는 모든 노선이라는 표현에서 이런 걸 제가 읽었고요. 약간 이게 그 죄 역사라는 공간에서 나타난 화자의 죄의식이나 그런 무력감과 좀 덜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상징을 오랜 시기로 나타내서 시간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감정의 변주를 좀 잘 나타내기 위해서 화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AI가 이거를 잘 못 알아듣고 계속 뒷짐지고 있는 자세로 시화를 만들어서 그 아래에 있는 제가 댓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약간 햇빛이 화자를 좀그 하이라이트 약간 조명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줬는데 제가 이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긴 했는데 자세가 좀 제대로 나온 게 많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손 놓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어, 그나마 자세가 좀 제대로 자세가 제가 원하는 자세를 비슷하게 가장
가장 비슷한 자세에 가까워요? 예, 어느? 그런 결과물을 잘 출력 안 해줘서 음, 저희한테 이렇게 그, 안 좋은 부분이다 이런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간 고개는 숙이고 있는데 가오가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런 비장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고. 다음, 누구죠? 이거 어디 갔죠? 이거 누구죠? 잠깐만요. 아, 네, 여기. 네. 왜 여기 익명으로 뜨죠? 문병석? 네. 네. 아마 제가 따로 홈페이지 나가고 그냥 올린 상태여서 제 거에서 제대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입력을 아, 해서 그래. 아, 여기 밑에 이름이 써 있어서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네,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제가 선택한 시의 경우는 이제 이항 시인의 가구의 주의라는 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일단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이항시 전체적으로 여러 물리적이거나 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시들을 많이 작성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항시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잘 알고 있어서 해당 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시를 시화로 그리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냐면 우선 이제 AI라는 것 자체가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 AI를 도구로서 활용을 할 것인가 또는 AI 자체를 어떤 주체로서 생각을 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볼 것인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사용하는 챗GPT나 이번에 사용하는 이미지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달리3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양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시를 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았고요. 그런 다음에 가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한자어로 보면 길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내용을 이제 수업 시간에 충분히 들었지만 그 전에 해당 시를 보았을 때는 그 가구가 한자어로서의 의미를 모르고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파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퍼니처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 중 하나에는 미래에 만약 혼돈하는 이제 단어가 사라졌을 때 해당 시를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떠올리는 시상이 그 단어가 바뀐 걸로 인해서 영향을 충분히 받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AI를 주체로서 바라보자와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의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변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시상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다음과 같이 시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화를 만들 때에는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냥 계속 만들어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골랐고요. 그리고 이상 시인이 이번 시에서도 굉장히 대비되는 내용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아서 이제 그 길거리 같은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골목의 분위기가 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당 시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퍼니처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글씨는 그냥 고치지 않고 여기 이 글씨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둔 거네요. 네, 알겠어요.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만 더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박수 일단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도 또 익명으로 뜨는데 왕명나 왔어요? 네, 좀 멀지만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그림을 보실 때 앞서 친구들 그림이 아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저 그림 친구들 그림가 너무 변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단순한 작품으로 자작의 강렬한 감동을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애가 저에게 준 그림이 웬만한 선생님은 근본이 없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만큼 정체성을 한다고 생각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그림 전에 별로 하고 싶은 것은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게 생각을 더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감동의 논리 재현 방향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구름도 태양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태양은 희망과 고상을 대표합니다. 금서는 푸른 태양으로 흘러가도록 고상을 가고 싶습니다. 이 푸른 바다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 시를 읽을 때저이 푸른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가 이 푸른 바다가 금성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생각은 그 시대에 식민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들이 방황하기 위해서 지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금으로 세상을 실현했습니다. 생생한 사람들의 비가 바다를 붉게 물으려고 바다는 점점 더 붉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좀 실현된 것입니다. 네, 애썼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이 붉은 바다를 뭐 우리 창조자도 그렇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오늘 몇 개 봤고요. 투표 결과 지금 마감했는데 연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네요. 제가 그럼 녹강으로 하도록 할 거고요. 이제 참여도 점수에 관련해서 곧 제가 공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마감은 좀 여유롭게 두겠지만 온라인 참여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도 아주 적은 점수지만 참여도 점수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온라인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말 과제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하다 보면 또 급박하게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기말 과제는 창작인데 여러분이 가장 좀 곤란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 그대로 쓰려고 하면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리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한 거 일대기 정리. 그게 아니라 창의적인 측면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대학생이라면 임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정이어도 좋고 아니면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임화의 가장 친한 절친으로 내 역할이 김남천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해야 창작 작품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생각을 좀 자유롭게 유연하게 가지고 과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든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